가끔 보면 자녀의 결혼식을 가지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거나 욕심을 채우려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못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의 자녀들은 대개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난 탓에 결혼식을 망쳐버리게 되거나 급기야는 파혼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못난 부모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상대 측 혼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분수에 넘칠 정도로 과분한 선물 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결혼식을 마치 이윤을 크게 남겨야만 하는 장사처럼 생각한다고나 할까요? 또한 못난 부모가 신랑 측 혼주일 경우에는 아들 가진 유세를 떨어대는 일까지도 종종 있죠. 저와 외동딸 또한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하마터면 백년가액을 맺을 뻔했던 집안이 사부인, 아니 그 여편네가 못나고 탐욕스러운 부모의 종합선물 세트와도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바람에 저희 딸은 파혼을 겪게 되었고 파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가난이었는데요. 사람 일은 하늘에서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시 저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식구와 파혼한 혼주 쪽 진상 가족들이 하필이면 그곳에서 딱 마주쳐버리게 될 줄은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쪽 집안 옆에는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가족을 무시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만 그런 기세등등한 모습은 아주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제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밝혀지던 바로 그 순간 그쪽 집안과 저의 사이는 그야말로 180도 전세 역전이 되었으니까요. 그러한 모든 이야기를 애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던 날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태어나던 바로 그 무렵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견뎌왔던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유언을 남기던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로 말이죠. 미안해 여보. 아무래도 난 이제 틀린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난 10년 동안 숱하게 고비를 넘겨왔잖아요.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약한 소리 그만하고 정신 단단히 붙잡아요. 아니야.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알았어요. 당신이 마음이라도 편해질 수 있다면 잘 새겨 들을게. 일단 못난 남편이라서 너무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해주고 싶어. 명색이 가장이 되어가지고서는 아내랑 딸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고생이나 시켰으니까.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난 그저 당신의 아내이자 딸아이의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그래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여보 혼자서 내 치료비도 벌고 딸아이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더군다나 난 유산도 한 푼 물려주지 못하는 처지인 것도 모자라서 집안에 큰 빚만 떠안겨주고 떠나는 입장인데 이런 내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 덕분에 당신이 10년씩이나 더 살 수 있었잖아요. 난 그거면 됐어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구만. 여하간 내가 따로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이 말 한마디는 꼭 남겨주어야겠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아주구려. 모름지기 하늘은 당신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딸을 잘 부탁해. 걱정 말아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울게요. 그동안 암세포랑 싸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여보. 많이 사랑했어요. 그때 제가 남편의 유언을 들으며 이제는 편히 쉬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남편이 자그마치 10년 동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암투병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외동딸이 막 태어나던 무렵에 처음으로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위암이 치료되나 싶던 찰나에 다른 부위에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재발하고 또 치료가 잘 되나 싶으면 또 다른 부위에서 재발하기를 10년씩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다 결국 암의 일종인 백혈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거죠. 이처럼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10년을 버텨준 것만도 기적이었고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지아비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저였기에 오랜 투병 생활을 뒤로한 채로 눈을 감는 남편에게 더는 아프지 말고 푹 쉬라는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한편 남편이 투병 생활을 이어갔던 10년 사이에 저희 집 가세는 아주 심각하게 기울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도 가난한 가정 축에 드는 집안이었던 데다가 남편의 긴 투병 생활 동안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치료비로 들어갔거든요. 물론 저는 아내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해서 남편의 병원비와 딸아이의 양육비, 그리고 생활비를 벌었죠. 당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부잣집 사모님 댁 가사 도우미 일과 여러 회사의 사무실 청소였습니다. 낮부터 저녁까지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직장인들이 모두 퇴근한 야심한 시간부터 새벽까지는 텅 빈 사무실 청소를 했어요. 그러는 한편으로 여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했고 건물 청소와 관리 일도 하는 등 그야말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제가 워낙에 일머리 하나는 좋게 타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최소한 일자리를 구하느라 고생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일 잘한다는 소문이 워낙에 파다하게 퍼졌던 덕분에 일감을 주시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또 그 덕분에 남편의 장례식도 아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셨던 부잣집 사모님들이 모두 조문을 와주셨고 제가 청소나 건물 관리를 해드렸던 사장님들께서도 거의 모두 장례식에 참석해 주시거나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부조금을 잘 챙겨주셨거든요. 이만하면 제가 얼마나 일머리가 좋았고 성실하게 일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하대와 무시를 당하기 일쑤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을 뿐더러 남편의 장례식을 잘 챙겨주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수많은 조문객분들께서 남겨주신 부조금은 남편의 장례식 비용과 병원비의 일부를 갚는 일에 감사히 잘 썼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저는 아주 많은 빚을 떠안게 되고야 말았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벌이를 했다 한들 남편의 병원비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더욱이 저는
생활비와 외동딸의 양육비까지 혼자 충당해야만 했었기에 병원비의 많은 부분이 빚으로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저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달라는 남편의 유언도 있었을 뿐더러 남편이 이 세상에 남긴 너무나도 소중한 유산이 하나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 유산은 바로 10살짜리 국민학생 외동딸이었죠. 이에 저는 남편의 장례를 마치던 바로 그날부터 다시금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탕씩, 많은 날에는 일을 3탕씩 뛰어가면서 집안에 쌓인 빚도 갚고 딸아이를 잘 건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어린 딸아이에게는 자꾸만 미안한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다른 집 부모들처럼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혀주기는커녕 유달리 머리가 좋은 편이었던 딸아이를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달러 빚을 내서라도 딸아이를 부족함 없이 잘 가르치고 싶었지만 당시 저는 더는 빚을 늘릴 수 있는 처지조차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은 그동안 쌓여있던 빚을 갚고 나면 생활비로도 빠듯할 정도로 몇 푼 남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엄마. 저 이번 수학여행 안 갈래요. 친구들 다 가는 수학여행을 혼자만 안 가겠다고? 혹시 수학여행비가 많이 비싸니? 설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물론 수학여행비가 비싼 것도 있지만 꼭 그래서 안 가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아까워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시간이 아깝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니?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런 제가 수학여행 같은 일에 괜히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이라도 한 장 더 보는 게 훨씬 낫죠. 물론 딸아이 입장에서는 고생하는 엄마를 향한 효심으로 했던 말이겠지만 그런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정말이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마음은 잘 알겠어.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효심도 너무나도 고맙고. 그치만 희정아, 엄마는 말이야, 비싼 학원은 못 보내주더라도 최소한 학교에서 시켜주는 공부만큼은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시켜주고 싶어. 글쎄요, 수학여행이 공부는 아니잖아요. 물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공부는 아니지만 넓은 세상을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공부란다. 학교에서도 그래서 일부러 수학여행을 추진하는 거고. 그건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힘들겠지만 저 수학여행 보내주세요. 견문을 많이 넓히고 온 다음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보답해 드릴게요. 그래, 그러자꾸나. 마침 이번 달에는 엄마한테 여윳돈이 조금 남았으니까 내일 바로 학교에 수학여행비 내줄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마침 저에게 여윳돈이 조금 남아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야간에 사무실 청소를 하는 회사 사장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회사가 매일같이 깔끔할 수 있냐면서 손수 금일봉을 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딸아이의 수학여행비를 낼 수 있었는데요. 딸아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 녀석으로 자랐고
동시에 더할 나위 없는 효녀로 성장했습니다. 남들처럼 비싸고 좋은 학원 한번 못 다녀봤으면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날까지 전교 1등을 단 한 차례도 놓치지 않았고요. 수능 시험도 너무 잘 봐서 명문대 경영학과에 수석 입학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딸아이는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았어요. 시험을 볼 때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아온 덕분에 애당초 등록금을 낼 필요조차 없었고요. 나머지 필요한 생활비나 학비들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마련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게 된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좋은 소식까지 전해주었으니까요. 그게 정말이니? 대학교 졸업하려면 아직 한 학기나 더 남았는데 벌써 취업을 했다고? 네, 엄마. 제가 요즘 보기 드문 모범생이라면서 엄청 아껴주시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께서 꽤 좋은 회사에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덕분에 다음 학기부터는 직장 생활하면서 짬짬이 학교 나가가지고 졸업학점만 채우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참 감사한 분이네. 근데 어떤 회사니? 그날 딸아이가 취직한 회사 이름을 들은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고 이내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정식으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저조차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크고 좋은 회사였거든요. 남들은 못 가서 한달인 그 좋은 회사를 제 딸아이는 대학교 졸업도 안 한 상태에서 떡하니 합격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날의 감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드셨죠, 엄마?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월급으로 아직 남아있는 빚도 같이 갚아드리고 생활비도 보태드릴게요. 그니까 엄마, 이제 일은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도 하루에 2탕씩, 3탕씩 일을 다니시잖아요. 응애 하고 태어났던 그 조그맣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엄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지 부모인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이었는데요. 다만 저는 엄마를 도와서 빚을 갚겠다는 딸아이의 제안만큼은 거절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희정이 마음만 고맙게 잘 받을게. 그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힘들게 일하시려고요? 그러다 건강이라도 크게 상하면 어쩌시려고요? 안 그래도 엄마가 요즘 부쩍 흰머리도 늘고 주름살도 늘어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엄마는 그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우리 집안에 있는 빚은 부모의 빚일 뿐이니까 외동딸인 너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단다. 더군다나 엄마는 장차 우리 희정이가 결혼할 때 남들처럼 크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니. 그니까 너의 월급은 차곡차곡 적금을 넣어두도록 해. 네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다만 조금씩이라도 엄마를 돕고 싶다면서 효심이 가득 섞인 투정을 살짝 부리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는 오래지 않아 제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제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엄마라는 사실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대신 딸아이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돕기 시작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친근하고 살가운 딸아이가 되어서 매일 일을 2탕 3탕씩 뛰느라 늘 지쳐있는 저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죠. 이처럼 세상 둘도 없는 효녀인 딸아이가 부모인 제 슬아를 떠나고자 마음을 먹게 된 건 딸에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아이와 남자친구는 같은 명문대 동기동창으로 만난 사이였고, 당시 남자친구는 여러 교수님들의 인정을 받으며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인재 중의 인재였는데요. 다만 제가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올바르고 반듯한 심성 때문이었어요. 어머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와 따님은 최대한 검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마치 과시라도 하려는 것처럼 최대한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하던데, 아주 비싼 최고급 호텔 같은 곳에서 말일세. 저는 그런 생각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랑 신부가 나누는 사랑의 언약이지, 호텔 결혼식 같은 건 허례허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옳거니를 외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청년처럼 올바르고 반듯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딸아이와 아주 잘 어울리는 인꼬 부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제 딸이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남자라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더군다나 검소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건 저희 딸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이처럼 모든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진 덕분에 딸아이의 결혼 준비는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검소하게 착착 준비가 되어갔죠. 바로 그 무렵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동안 고된 삶의 역경에 꿋꿋하게 맞서왔던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게 되었던 바로 그 일은 빚청산이었어요. 그간 몸이 부서져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집안의 모든 빚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모두 갚아낼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은행에서 마지막 송금을 마친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은 마침 양가 상견례를 하루 앞두고 있던 날이었는데요. 한참 눈물을 쏟아내고 있던 제 휴대폰으로 예비 사부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들려온 예비 사부인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아주 한껏 날이 서 있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 우리 상견례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사부인. 혹시 아이들이 예약해둔 식당 쪽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네? 사부인은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까? 세상 천지에 그딴 싸구려 식당에서 상견례를 치르는 법이 어딨어요. 글쎄요, 저희 딸아이 얘기 듣기로는 오래된 식당이기는 하지만 서로 예의에 어긋날 정도로 싸구려 식당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식대가 합리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지역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 딸아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예비 사이랑 둘이 같이 미리 답사를 다녀와서 예약을 해둔 식당이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사부인은 원래 이렇게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 어린 것들이 세상 물정 뭘 안다고 자기들끼리 상견례 자리를 예약하도록 내버려 두었냐고요. 그러는 사부인이야말로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막말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품 안의 자식들이라고는 해도 엄연히 신랑 신부고 다 큰 어른들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서로 상의해서 예약을 했으면 어른으로서 자녀들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해 주어야죠. 거 이래저래 시끄럽고 지금 당장 다른 레스토랑으로 예약하세요. 텔레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최고급 레스토랑 아니면 저랑 남편은 상견례 참석 안 할 겁니다. 우리 집안 체면 때문에라도 참석 못해요. 이에 저는
사부인의 갑작스럽고 사치스러운 요구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신랑 신부가 성심껏 준비한 식당 예약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도리가 아닐 뿐더러 상견례 전날에 취소를 하면 이미 예약해둔 식당에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될 테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사부인의 태도 또한 영 석연치가 않았고 솔직히 기분도 많이 나빴습니다. 엄연히 신랑 신부가 함께 예약한 식당을 두고 저희 딸아이가 억지로 그곳으로 우겨서 예약을 잡았다는 식으로 몰아갔으니까요. 심지어 그 옆편에는 밥값 한 푼 낼 수 없다고 박박 우겨대기까지 했어요. 제 딸아이가 독단적으로 싸구려 식당을 예약하는 바람에 소란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모든 밥값은 저희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나 뭐라나. 여러분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식당은 예의에 어긋날 정도로 싸구려 식당도 아니었고 제 딸아이가 독단적으로 예약한 것도 아니었어요. 신랑 신부가 함께 답사를 다녀온 뒤에 상호 동의하에 예약한 곳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사부인의 갑작스러운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혼자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저희 집으로 사부인이 직접 쳐들어왔거든요. 그리고는 저에게 대뜸 이렇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사부인은 우리 집안을 대체 얼마나 얕잡아 보는 거죠?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이 오밤중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는 건 대체 어느 나라 예절이고요? 아이고, 그렇게 예의를 따지는 양반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낮에 분명 얘기했잖아. 최고급 레스토랑 아니면 우린 기분 나빠서 상견례 참석 안 하겠다고. 근데 왜 아직까지 예약 변경했다는 소식이 없느냐고. 어디 그것뿐인 줄 알아? 이놈의 결혼식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말이지. 자꾸 반말하시면 저도 똑같이 반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부인. 아유, 그러든가 말든가. 난 이참에 그동안 못할 말 싹 다 해야겠으니까. 우리 집안이 대체 어떤 집안인지 알아? 댁내 아들 말로는 우리랑 별다를 바 없이 빠듯하게 사는 집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 친정오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면 당장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굽실대게 될 거라고. 그 말에 저는 친정오빠라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위대하길래 소리를 질러가며 어깃장을 부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편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잠시 기다려 주었는데요. 이윽고 그 옆편네가 던진 말에 저는 그야말로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친정오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평창동 대저택에 사는 부잣집 둘째 사위야. 이러니 제가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기껏 꺼내놓은 자랑이라는 게 우리 친정오빠 부잣집에 장가 잘 갔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쯤에서 저는 그 옆편네에게 반말로 맞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몰지각한 사람이랑 똑같이 행동해봤자 저까지도 똑같이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셈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있는 기품 없는 기품을 모두 끌어모아서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어요. 그래서요, 친정오빠분이 부잣집에 장가를 갔다는 얘기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분이 직접 자수성가해서 사부인네 집안을 크게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상관이 있는 얘기지. 우리 오빠가 부잣집 가문의 사이니까 나랑 우리 아들도 그만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 아들 결혼식 추진되는 꼬라지가
이게 대체 뭐냐고. 예식장도 그냥 평범하지. 혼수랑 예물이랑 예단도 그저 그렇지. 이 정도면 나랑 우리 아들을 얕잡아봐서 싸구려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겠어? 아, 그러세요. 그럼 아드님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야죠.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결혼식 아니면 허락 안 하겠다고. 그럼 저도 댁내 아드님을 진작에 반대했을 테니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 니까짓게 감히 애지중지 키운 우리 아들을 반대하겠다고? 가난하고 없이 사는 주제에 대체 우리 집안을 뭘로 알고? 입은 틀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그쪽 집안이나 저희 집안이나 가난하게 지내기는 매한가지죠. 친정오빠라는 사람이 부잣집에 장가를 잘 갔다는 사실이 사부인을 귀족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희 딸도 댁내 아드님만큼이나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운 자식입니다. 이야, 목소리 큰 것 좀 보소. 하기사 원래 없이 사는 천한 것들이 거칠고 드센 법이라니까는. 일단 내가 잘난 친정오빠를 둔 기부인으로서 한번 참고 넘어갈 테니까 딸 자식 우리 집에 시집 보내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가 정해준 대로만 해. 알았어? 그렇게 말한 그 여편네는 저에게 웬 종이 몇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번엔 또 뭔가 싶어서 그 종이를 읽어본 저는 그야말로 얼척이 없는 심정이었어요. 그 종이는 그 여편네가 직접 골라온 예식장부터 시작해서 혼수, 예물, 예단 등등이 정리된 일종의 품목 리스트였는데요. 누가 보면 재벌집 혼사라고 생각할 만치 너무나도 사치스럽더라고요. 아이들 예식장을 호텔에 있는 웨딩홀로 바꾸자고요? 혼수부터 시작해서 예물이랑 예단까지 싹 다 명품으로 해다 바쳐야 되고요. 당연하지. 마침 우리 친정오빠네 딸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거든. 딱 그 집안 결혼식 수준으로 맞춘 거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 적혀있는 대로 준비해. 내 말 무슨 소린지 알아들어? 우리 아들 결혼식 당일에 친정오빠네 올케도 당연히 하객으로 참석할 거니까 올케 앞에서 내 체면 구겨놓지 말라는 뜻이야. 그럼 저도 뭐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이 정도로 해서 딸아이 시집 보내면 그쪽은 아들 장가 보내면서 대체 얼마나 넓고 좋은 신혼집을 장만해 주려고 이러는 거죠? 뭐라고? 신혼집? 네, 신혼집. 그쪽이 직접 적은 혼수들을 신혼집에 모두 채워넣으려면 혼수들이 명품이고 가지수도 많은 만큼 집도 넓고 좋은 명품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순간 그 옆편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유야 뻔했을 테죠.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나머지 결혼 잘한 자기 친정오빠라는 사람을 들먹이면서 저에게 크게 받아낼 생각만 했을 뿐 제가 그 집안에 크게 내놓으면 자기도 저와 딸에게 그만한 명품 신혼집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당황하던 그 여편네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해야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찢는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당신 지금 딸 자식 결혼을 장사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참에 한몫 크게 뜯어먹을 작정이냐고. 이에 저는 그 말 그대로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부인이야말로 아들 자식의 결혼을 장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참에 한몫 제대로 챙겨받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 보면. 그거야
그쪽이 갑자기 신혼집으로 트집 잡으니까 하는 소리잖아. 그쪽이 먼저 말 같지도 않은 트집들을 잡으면서 속물처럼 굴었잖아요. 그쪽이 먼저 반말까지 해가면서 행패를 부려대는데 저라고 얌전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을 얕잡아 보면 이대로 결혼 파토내는 수가 있어. 이대로 파혼시켜서 너 그 딸내미 끈떨어진 낙동강 오리알 신세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귀가하던 참인 딸아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왔어요. 파혼을 하고 말고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러니 행패 그만 부리고 이쯤에서 얌전히 돌아가 주시죠. 뭐가 어쩌고 어째? 설마 너도 우리 집안을 얕잡아 보는 거니? 우리 친정오빠가 평창동 대저택 사는 부잣집 둘째 사이야. 너랑 너가 엄마처럼 빈대처럼 치질이 공상으로 사는 주제들한테서 파혼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을 신분이 아니라고. 내가 그쪽 집안을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그쪽이 스스로 얕잡아 보일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처럼 몰지각한 사람을 시어머니 모실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부모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딸 자식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건지 제대로 맛보기 싫으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날 그렇게 외치는 딸아이의 모습이 어찌나 서리빨이 성성하던지 엄마인 제 오금이 다 저릴 정도였고 그 옆편에는 제 딸아이의 호통에 기가 확 꺾여버려서는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로 냅다 주랭랑을 쳐버렸죠. 딸아이는 그제서야 저를 꼭 끌어안아 다독여 주었죠. 잘 싸웠어요, 엄마. 저런 몰지각한 사람들한테 괜히 기죽었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테니까요. 어차피 이 결혼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고. 정말 괜찮겠어? 그 사람을 참 많이 사랑했었잖아. 정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엄마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소중한 부모에게 상처 입히는 결혼은 애초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딸아이의 위로 덕분에 저는 한시름 덜 수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상황이 생각할수록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랑과 신부 둘이서만 검소한 결혼식을 추진했었던 것이 아니라 양가 부모들 모두가 검소한 결혼식을 허락해서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의무는 바로 이튿날 딸아이의 남자친구, 아니 전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실은 저희 어머니랑 외삼촌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부잣집 둘째 딸인 외숙모가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를 없이 사는 가난쟁이라고 툭하면 무시를 해댔거든요. 그게 대체 내가 겪은 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겐가? 설마하니 자네 모친이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 집까지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게야? 그 설마가 맞습니다. 얼마 전에 외숙모가 저희 엄마랑 아버지 속을 아주 제대로 긁어 놓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네 딸은 억소리 나는 돈 들여서 삐까뻔쩍한 호텔 결혼식을 올린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질투심이랑 자격지심 때문에라도 그 집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진 거고요. 솔직히 저도 저희 부모님이 지긋지긋합니다. 왜 그렇게 자격지심에 빠져 지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여하간 이제 난 거기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 같구만. 원래 결혼이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야. 물론 자네는 요즘 보기 드물게 심성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건 잘 알겠네만 우리 딸은 그쪽 집안으로 시집갈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 이쯤에서 우리 딸이랑 헤어져 주게. 희정씨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저랑 헤어질 거라고. 당연하지. 우리 딸이 자네한테 대신 말 좀 전해달라더구만. 자네를 사랑하지만
엄마한테 상처 입히는 결혼은 절대로 할 수 없으니 이만 헤어져 달라고. 그날 그렇게 저는 딸아이를 대신해서 파혼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요. 며칠 뒤 그 집 여편네가 또 저를 찾아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못난 부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으니 엄마가 직접 가서 용서도 받고 다시 결혼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당장에 의절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질투심과 자격지심에 쩌들어 사는 시부모한테 우리 딸 시집 보내면 앞으로 고생할 일이 훤해. 당신네들 같은 못난 부모한테는 우리 딸 시집 보낼 생각 없으니까 확 소금 뿌려서 쫓아내기 전에 내 앞에서 썩 사라져.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사부인. 이대로 파혼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진짜 부모랑 인연을 끊어버릴 기세라고요.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아들 녀석과의 천륜을 이대로 잃어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그쪽 아들이 내 앞에 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자기도 엄마랑 아빠가 이해 안 되고 지긋지긋하다더라. 자식 입에서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 천류는 그쪽 아들이 끊어낸 게 아니라 그쪽이랑 그쪽 남편이 잘라낸 꼴이니까 앞으로 평생 후회나 하면서 살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 여편네를 뿌리치며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오열하며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하던 그 여편네는 결국 실신해서 구급차에 실려가고야 말았죠. 물론 그때 저는 그 여편네를 향한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었고 오히려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여편네를 떨궈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안도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날부로 그 집과의 악연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딱 3년 뒤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저와 딸아이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날이었어요. 지난날 파혼을 겪었던 딸아이가 새 남자친구에게 마침내 프로포즈를 받았다면서 새 사윗감을 정식으로 인사시켜주는 날이었거든요. 날이 날이니만큼 저와 딸아이 그리고 예비 사위는 아주 훌륭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화목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창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바로 그때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떠나던 여자 하나가 멀리서부터 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파혼했던 전 사부인, 아니 그 몹쓸 여편네였거든요. 먼저 말을 걸어온 쪽은 그 여편네였습니다. 그 여편네는 저에게 아주 대놓고 비아냥거렸어요. 여기서 마주치네. 여기 아주 많이 비싼 레스토랑인데 없이 사는 여편네가 이런 곳은 대체 무슨 돈으로 오셨을까? 물론 저 또한 지지 않았죠.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아들이랑 의절하고 잘 지내나 모르겠네. 거 남의 집 아픈 상처 들쑤시지 말고 어떻게 여기서 비싼 밥을 먹고 앉았는지나 얘기해. 우리 딸이 만나는 새 사윗감이 정식으로 결혼 허락해달라고 마련한 자리야. 이야, 검소한 결혼식 어쩌고 해대더니 그런 모습들은 결국엔 다 가면이었던 모양이지?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은 역시나 속물이었어. 그치? 그때 우리 아들이랑 그렇게 단호하게 파혼한 이유를 이제야 좀 알겠네. 그때 내가 실수를 조금 했기로소니 그걸 트집 잡아서 일부러 파혼시킨 거잖아. 너 그 딸 자식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가지고 사이덕 보면서 지금처럼 호의호식 하려고. 내가 어디 그쪽 같은 생각이나 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 알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형편치고는 아주 검소하게 마련한 자리니까 괜히 쓸데없는 착각하지 마. 아이고, 거짓말하고 있네.
그쪽처럼 없이 사는 주제에 이런 고급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몇 달치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야 겨우 올 수 있다는 걸 내가 모를까봐? 아휴,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여기는 어쩐 일이래? 그쪽 내 집안도 과거의 나처럼 아주 빠듯한 형편이라는 건 내가 뻔히 아는데. 우리 남편이 1년 전에 부장으로 승진했거든. 덕분에 이 정도 호사는 자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됐고. 어때? 부럽지? 마침 저만치 계산대 쪽에서 그 옆편네 남편, 그러니까 저에게는 전 사돈 양반인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하고 있어 여보? 계산 끝났으니까 얼른 집에 가자. 늦게 출발하면 차 막혀. 그 목소리에 무심코 돌아본 저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몹쓸 옆편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죠. 저 사람이 1년 전에 부장으로 승진했다던 그쪽 남편 맞지? 왜? 부러워? 내 남편이 부하 직원을 여러 거느린 부장님이 됐다니까. 부럽다기보다는 그쪽한테 경고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부로 나한테 존댓말을 또박또박 올려붙이는 게 좋을 거야. 아이고, 이 옆편네가 예비 사이한테 비싼 밥 잘 얻어먹고 갑자기 뭔 헛소리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옆편네 남편 손에 밥값 계산한 카드 영수증을 든 채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자기 아내에게 뭘 민기적거리냐고 타박하던 전 사돈 양반은 무심코 제 얼굴을 돌아보기 무섭게 허리를 90도로 꾸벅 숙여가며 이렇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이사님을 여기서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식사 중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순간 사색이 된 그 옆편네가 도통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아줌마가 이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우리 회사 본사 쪽에 새로 부임하신 이사님이셔. 근데 당신은 이사님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방금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더만. 이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공교롭네요, 사돈어른. 네? 제가 이사님 사돈이라고요?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전 사돈지간이죠. 김 부장네 와이프가 저한테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그쪽 집안과의 혼사가 파토났으니까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 옆편에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옆편네 남편은 설마 하는 표정으로 저의 일행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을 돌아보았죠. 그렇게 제 딸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그 양반의 표정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딸아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새 사익감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저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는 자기 아내를 향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이, 뭐하고 있어? 빨리 엎드려서 싹싹 빌지 않고. 여기 계신 전 사부인이 우리 회사 본사 쪽 이사님이고 새 사위 되실 분께서는 본사 사장님이란 말이야. 네, 맞습니다. 당시 저와 제 사익감은 그 몹쓸 집안의 가장인 김 부장의 밥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분이었어요. 저는 김 부장네 회사의 본사 임원이었고 새 사익감은 본사 사장이었으니까요. 일이 그렇게 된 내막은 이렇습니다. 3년 전 딸아이가 파혼을 겪은 직후 그때 이미 저는 집안의 모든 빚을 청산한 상황이었지만 일을 쉬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는 남편의 유언도 있었을 뿐더러 한평생 억척스럽게 일하다가 갑자기 한가롭게 쉬면서 지내자니 좀이 쑤셔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저는 어느 고급 한정식집에 자리 잡고 열심히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저희 식당에서 어느 귀부인이 음식이 목에 걸려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바람처럼 나타나서 응급처치로 귀부인의 생명을 구한 직원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평소 불러주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저였기에 응급처치도 아름아름 배워두었거든요. 제가 제때 응급처치를 시행한 덕분에 귀부인께서는 별탈 없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귀부인의 아들이 저에게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보답을 해주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식당 직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보답을 거절하고 돌아섰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딸에게서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새 남자친구는 딸이 업무를 담당하는 거래처 회사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평소 좋은 감정으로 함께 일하다가 연인이 된 사이라고 했고요. 딸아이가 파혼의 아픔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났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던 저는 체면 불구하고 남자친구에게 직접 밥을 한 끼 지어 먹이고 싶다면서 딸을 통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아서 저희 집으로 온 딸의 남자친구 얼굴이 왠지 낯이 익더라고요. 딸 남자친구도 왠지 저를 낯익어 했고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정식집에서 일하던 당시 응급처치로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그 아들이었지 뭐예요. 그날 저와 딸 남자친구는 우리가 참으로 인연은 인연이라는 생각에 서로 격이 없이 도런도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의 인생사를 진지하게 들어주던 딸 남자친구가 저에게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희정 씨의 남자친구 자격이 아니라 한 회사의 사장으로서 어머님께 꼭 드리고 싶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나한테 제안을 하겠다고? 그게 뭔가? 실은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인력 공급 업체예요. 명망 높은 사장님이나 회장님 댁에 전문가사 도우미 여사님들을 파견하거나 규모가 큰 식당에 직원들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일은 사무실 청소랑 건물 관리 그리고 경비 인력 파견이고요. 요즘 저희 같은 회사를 일컬어서 전문 용어로 아웃소싱 업체라고 부릅니다. 그렇구만. 그런 일이라면 내가 전문가이긴 하지. 일솜씨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다고 자부할 정도니까. 그치만 미안해서 어쩌나. 난 이미 와서 일해달라는 곳이 많아. 너무 많아서 매번 거절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말일세.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자리는 파견 나가는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해 주시는 고문 역할입니다. 나더러 파견 나가는 직원들 교육을 담당해 달라고? 아유, 글쎄. 난 한평생 일만 열심히 해왔지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은 없는데. 그러자 줄곧 곁에서 듣고 있던 딸아이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요. 엄마는 저한테 세상에 둘도 없는 인생 선생님이셨으니까 다른 직원분들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남들이 다들 허드렛 일이라고 부르는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그 큰 빚을 모두 갚아내었던 경험도 남자친구네 회사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저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저희 업종에서 30년 경력을 가진 전문가이자 둘도 없는 베테랑이시니까요. 그런 말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남긴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지금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딸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기 전에 교육을 담당하는 고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죠. 그 결과 사인의 회사가 고객님과 회사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인의 회사 하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수주가 늘어났거든요. 이에 저희 회사는 업무 능력을 키울 겸 도중 계열에 있던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저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본사 임원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후 딸의 남자친구에게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해주기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지난날 저에게 행패를 부렸던 전 사돈댁, 그러니까 그 몹쓸 여편네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여편네의 남편인 김 부장이 근무하는 곳이 저희 회사가 인수한 곳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김 부장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몹쓸 짓을 저질렀던 전 사부인인 저를 본사 쪽 이사님으로 다시 맞닥뜨리게 된 셈이었던 거고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깽판을 부려서 사실상 파혼을 당하게 만들었던 저희 딸을 심지어 본사 사장님의 예비 신부로 다시 만나게 된 셈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 몹쓸 부부는 당연히 제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고 아부를 떨어대는 등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회사 임원이자 사장의 예비 장모로서 입김만 훅 하고 불면 자기들 밥줄이 똑 하고 끊어지게 생긴 판국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같은 여자로서 사부인, 아니 이사님께서 크게 되실 분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못나고 무식하고 천박한 여편네가 행패를 부리는데도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셨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저질렀던 잘못은 제가 남편으로서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젊을 적부터 가난의 아픔이 뼈에 사무친 사람이라서 감히 분수도 모르고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늦지 않았다면 저도 이렇게 싹싹 빌겠습니다. 지체 높으신 이사님이랑 사장님께서 부디 너그러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저 혼자 용서한다고 해서 끝날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본사 사장님인 예비 사위는 제 딸이 어떤 상처를 받으며 파혼을 겪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몹쓸 부부를 향한 분노 또한 대단했거든요. 물론 저 또한 그 후한무치한 작자들을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비 사위가 제 딸아이를 위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김 부장을 불법으로 해고하는 상황까지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와 딸아이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고맙고 소중한 사람인 예비 사위가 하찮은 쓰레기들을 치우려다가 손에 오물을 묻히게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치 몹쓸 부부가 다 들으라는 듯이 큰 목소리로 일부러 예비 사위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우리 회사 부장 월급이 얼마나 되는가? 글쎄요. 저희 회사가 다른 곳들보다 월급을 많이 주는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비싼 식당에서 수시로 사치를 부리고 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뭔가 수상쩍은 구석이 있다는 말이로구만. 예를 들면 지금 김 부장의 손에 들려있는 저 영수증이 법인카드로 밥값을 결제한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저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은 예비 사위는 넙죽 엎드린 채로 싹싹 빌고 있는 김 부장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그러나 단호하고 서슬퍼렇게 말했죠. 실례가 아니라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영수증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건 어렵습니다, 사장님. 오늘 밥값은 제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만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얼른 그 영수증 보여주시고 이 자리에서 광명 찾으시죠. 지금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당장 사내 감사팀에 연락을 넣을 겁니다. 현 시간부로 대대적인 사내 감사를 시작하라고 말이죠. 그러자 순간 얼어붙은 채로 한참 눈알을 굴리며 살아날 길을 고민하던 김 부장이 이내 체면한 듯 대답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사람의 치부를 들추셔야겠습니까? 예비 신부님과 관련된 일 때문이라면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은 정신머리 없는 마누라가 벌인 짓이죠. 더군다나 그때 있었던 일은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녀석한테 의절당하면서 이미 죗값을 다 치룬 셈이라고요. 이보세요, 김 부장님. 저는 지금 과거의 사적인 일을 들추자는 게 아니라 김 부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사치를 누리고 지내왔는지 여부에 대해 공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그렇지만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굳이 감사를 버리실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아니요. 사직서를 내셔도 반려할 겁니다. 김 부장은 우리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대대적인 감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단단히 각오하시고 오늘은 이쯤에서 돌아가시죠. 그렇게 예비 사이가 말을 마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 김 부장이 자기 와이프의 멱살을 잡으면서 네 잘못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지게 생겼다고 따지더라고요. 이에 그 몹쓸 여편네는 김 부장의 머리채를 쥐어 뜯어가면서 당신이 돈벌이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친정오빠랑 올케한테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품은 채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라면서 악다구니를 질러대더라고요. 그날 피차 똑같은 부부끼리 서로가 서로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싸움판은 너무나도 꼴사납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물론 저희 일행은 아주 통쾌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로 유유히 자리를 떠났죠. 이후 그 몹쓸 부부는 그야말로 인생이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우선 회사 내 대대적인 감사 결과 남편인 김 부장이 승진 직후부터 1년 동안 거래처 접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마구 긁고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당연하게도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일종의 횡령 범죄였죠. 이에 김 부장은 회사에서 해고 처리되었고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으며 사치를 부리느라 법인카드를 긁고 다녔던 모든 금액을 회사에 갚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 몹쓸 여편네는 남편인 김 부장으로부터 이혼 소송장을 받았다고 해요. 서로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면서 아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죠. 제가 봤을 땐 두 사람 다 똑같이 인간 말종인데 말입니다. 더욱이 지난날 제 딸아이와 파혼을 하면서 동시에 끊겨버렸던 아들과의 인연 또한 앞으로도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딸아이가 대학교 동문회를 통해서 그 집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그 집 아들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지금에도 자기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딸아이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전에는 임신 소식까지 전해주었어요. 그 소식을 듣던 저는 그동안 끊임없이 굽이쳤던 인생 역경이 이제는 모두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지난 날은 세상 누구보다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언정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크나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마치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모두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